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반도체 중에 D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을 만들어 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D램 가격이 자꾸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슈퍼사이클, 즉 지금부터 굉장히 앞으로 다 좋을 거다라는 장기 호황 기간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랍니다. 작년부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수요가 많이 늘면서 D램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이런 호황이 계속될지, 혹시 변수는 없을지, 공급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럼 공급이 좀 얼마나 좀 늘어날지 등등, 오늘은 반도체 업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죠.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저런 뉴스들이 꽤 있는데 LH공사라고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여기가 이제 이런저런 땅을 사서 개발을 한 후에 건설업체한테 팔고 거기에다 아파트 짓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공기업인데, 그렇죠. 신도시 들어올 예정지 땅을 직원들이 미리 사뒀다는 뉴스가 있네요. 이 아마 어제 들으신 분들 많이 충격적이셨을 텐데요. 그 지난달에 신규 공공택지로 그 3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뭐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다가 LH 직원 10여 명이 한 7천 평 정도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음. 참여연대랑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한 내용인데요. 예. 그 토지 대장을 일일이 좀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음.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된 건데, 그걸 보니까 수도권 LH 지역 직원 14명, 그리고 음. 그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한 10개 필지 2만 3천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약 7천 평 정도를 도합 100억 원 가량에 매입한 걸로 파악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예. 중에서 대출금이 약 58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음.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들이 매입한 토지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농지였는데요. 영농 계획서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 참여연대랑 민변은 이게 현실적으로 LH 직원들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서 자체도 허위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게 시민단체의 그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런 조사가. 예. 그래서 2018년, 2020년 사이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파악한 것이어서 이게 전수조사가 음. 필요하다,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네. 봤더니 LH공사 직원들이 거래 상대방인 거래들이 꽤 되더라, 이렇게. 아, 요 그 직원 이름을 동네에서만. 하나하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 몰려 있는 거야 땅 담보로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야 이럴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혹시 얼마 전에 광명시흥 지역에 신도시 만들기로 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거는 혹시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인데, 그렇죠. 예. 그런 정황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나온 거긴 해서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거는 좀 있어 보여요. 국토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게 2년 전, 뭐 3년 전 거래된 거라면 정말로 미공개 정보 의혹이 맞는지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국토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고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 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했고요. 예.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12명, 관련자 12명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 이게 뭐 법적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제가 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찾아보니까 네. 당연히 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음.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이게 좀 아무래도 여론적으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음흠. 그래서 LH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나 관계 부처, 관계 그 공공기관 사람들까지도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쿠팡이라는 네, 회사가 그동안 상장 추진한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네, 구체적인 공모가나 공모 금액이 이제 슬슬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네네네. 대략 뭐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입니까? 거의 한 5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최근에 그 증권신고서 그
이제 정정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공모가 최상단으로는 한 주당 한 $30 정도 되고요. 예. 공모 금액,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돈이 한 4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그 수도권 지역에 A급 물류센터를 한 15개 이상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쿠팡의 기업 가치는 한 57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물론 이거는 IPO 과정에서 공모가액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김범석 대표의 차등 의결권도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김 대표의 지분율은 10.2% 수준인데 의결권은 76.7%에 달합니다. 그 김 대표만 갖는 클래스 B라고 하는 B주의 경우 의결권이 29배나 되기 때문이고요. 예. 반대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같은 경우에는 A주만 갖고 있어서 지분율은 33% 정도지만 의결권은 8.6%에 그칩니다. 그렇더라도 시장에 팔면 같은 주식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가격은 똑같죠. 그리고 그 B주는 상장이 안 됩니다. 상장이 안 되면 이 주식은 언제 그건 김범석 결국 대표만 팔아야 될 텐데.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본인만 갖고 있고 남이 갖고 있으면 이런 힘이 사라지는 뭔가 마법 램프 같은 거라면 네네. 글쎄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도 빨리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대주주만 좋은 특혜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또 반론도 있고 해서요. 사실 그게 김범석 대표랑 그 소프트뱅크 측하고 이제 합의된 내용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예. 또 다른 그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김범석 대표가 계속 맡아서 경영을 해야 한다. 오히려 김 대표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만약에 김 대표가 이 클래스 B, B주를 팔게 될 경우에 그냥 A주랑 똑같이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만 갖도록 그렇게 전환되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아서 남이 가지면 그 주식은 그냥 보통 주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김 대표가 계속 경영하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유로 좋겠으나 이제 앞으로는 주주가 계속 바뀌니까 네네. 그분들도 그렇게 찬성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기업 가치가 대략 한 5, 60조 수준이면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하고 비슷하네요. 얼핏 하면. 예.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요즘 매우 강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줘서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대출을 잘 받는다. 이거 역차별 아니냐 하는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가 2015년에 한 14,500여 건이었는데요. 이게 예. 지난해에는 2만 1,000건으로 늘어났다고요. 또 그중에 60% 이상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매입한 사례가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19년에는 단 한 건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난해는 1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은행이 그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외국인에 한해서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그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한테는 부동산 담보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건물 같은 거를 좀 산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 내국인들한테도 요즘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은 대출 잘 해주는데 네네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국내인보다는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자 그런 네. 뜻인가 봐요. 오히려 주택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하라는 뜻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다 통과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조상재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개인들입니까? 아니면 기관들입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나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죠. 이제 외국인이 주식 팔아서 주가 내렸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외국인이라는 그 친구들은 누구냐? 정체를 알고 싶다.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 계좌 주인이 외국인인 계좌가 한 5만 개 정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톰이나 스미스 같은 개인들도 있긴 있는데 한 70% 정도는 증권사나 은행이나 펀드나 그런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국적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미국인이고요. 나머지는 국적이 다양한데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기는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피난처에 계좌 등록해 놓은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뭐 세금 내기 싫은 건 외국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외국인들이 그 귀한 달러를 싸들고 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건 그 자체로는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파나 주식을 파나 똑같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 같은데 문제는 반도체는 한 번 사가면 그만이지 10년 후에 와서 환불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이제 사간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 이거 다시 환불해 주세요, 팔래요 하는 경우가 당연히 나오고 그게 이제 처음 사간 가격에 뭐 10배, 20배 오른 가격일 수도 있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살 때만 보면 이게 수출인데 이제 굉장히 불안한 수출입니다. 환불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달러가 들어오니까 좋은데 이게 언젠가는 다시 환불해달라고 빠져나갈 달러니까 약간은 좀 찝찝하고 불안한.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건 이런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요즘 반도체 가격,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램의 가격이 꽤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회사 주가도 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지 원인이 뭐고 앞으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등등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였던 분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D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얼마쯤이었는데 요즘엔 얼마예요? 뭐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 3개월 동안 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현물 가격이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어이구, 예. 이렇게도 오르기도 합니까 자주? 아니면 뭐 자주 있는 일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예. 간혹 있는 일이고요. 예. 뭐 지금 저점 대비로 보면은 한 75%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 작년 여름 요때가 저점이었다는 뜻이군요. 최근 가격 흐름 중에는. 네, 맞습니다. 8월 말이 저점이었고요. 네. 요즘 오르는 건 왜 올라요? 보통 오르면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그래서 오르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수요 상황은 예상보다 더 좋은 반면에 공급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수요가 좋아진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사실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여행이나 의류, 항공 쪽의 지출은 이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결국은 이 줄어든 지출이 IT 내구재로 굉장히 많이 몰렸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재택근무랑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수요가 지금 뭐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도 많이 늘게 되면서 예. 덩달아서 반도체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수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이게 메모리 뭐 몇 기가 할 때 그 몇 기가가 이게 D램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D램 반도체는 이제 컴퓨터 성능에 있어서 CPU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D램이 소모되는 그 비중을 보면은 사실은 핸드폰이 제일 큽니다. 핸드폰이 전체의 한 40%가 그 D램 수요에서 40%가 핸드폰 쪽이고, 예. 그다음에 30%가 서버, 예. 그리고 이 PC는 한 15%,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게임기랑 가전, 그다음에 산업용 예. 수요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D램을 많이 사가는 쪽은 뭐 만드는 분들이에요?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일단 노트북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좋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핸드폰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4년 연속으로 핸드폰 수요가 글로벌리 감소했고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5G 이런 디맨드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의 이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른데요. 1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중국 이 핸드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년 동기면 작년 1월이니까 코로나 한참이라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좀 어색하긴 한 그런 기간이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절대 레벨도 네, 그 12월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서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좋은 휴대폰들은 예전보다 휴대폰 한 대에 들어가는 D램의 양도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계속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래서 계속 핸드폰 수요도 좋아지고 거기에 용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핸드폰 쪽에 D램 수요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우리 기자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미국에서.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불안감이 커졌고요. 그에 따른 일종의 그 가수요도 약간 포함된 것으로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에다 휴대폰 팔지 말아라라고 미국이 갑자기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미리 사재기 해놓는 수요도 있다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 못했던 수요겠네요. 갑자기 노트북 많이 사서 쓰는 소비자들의 변화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그런 쪽에서 늘고 있고 갑자기. 공급도 혹시 문제가 생깁니까? 수요가 늘면 공급은 공장 가동 좀 늘리면 맞춰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반도체라는 산업은 그 특성상 공장 가동은 항상 10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적으면 좀 덜 만드는 건 안 돼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반도체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100%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계장이나 젖소 같은 거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좀 쉬어라 하면 산다고 쉬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부족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서 그 공장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D램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부터 공장 세우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늘리면 설비를. 뭐 이게 왜냐면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에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거기에 장비가 투입이 돼서 실제 생산이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도 2년 반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믿음이 가야 설비 증설을 할 텐데 네.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쪽입니까? 뭐 일단은 그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이렇게 투자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국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년 또 투자 안 했던 부분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은 뭐 미국, 중국 싸우는 거에다가 코로나에다 그래서 이제 안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도 꽤 오름 2, 3년간은 오를 거라는 뜻인 것 같고 또 새로 설비 투자를 하면 무슨 장비 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장비 파는 회사들은 또 꽤 주문이 들어올 테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변수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저희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다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건설 중이었던 공장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일정 부분은 또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괜찮을 거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 못 만든다는 뉴스도 같이 들리던데 이게 거기 들어가는 게 D램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반도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D램이 그러니까 전체 D램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는 비중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자동차는 사실은 우리 이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이 전력 트랜지스터, 파워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MCU라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메인 뭐 컨트롤러 유니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D램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많이 사가지도 않는 손님이라 신경 쓰고 싶지는 않은데 반대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하나가 없으면 차 자체가 다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풀린답니까?
그게 이제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생겼냐, 예. 뭐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예측 실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줄어들 걸로 판단을 해서 예. 수요를 뭐 그렇게 과감하게 잡지를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IT 쪽의 수요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반도체 업체들도 제품 라인업을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 여기 해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인터뷰를 들으면 좀 이따 장 열리면 반도체 회사 주식들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휴대폰 만들려고 미리 사재기한 디램은 어차피 이제는 휴대폰을 사람들이 2대 3대 쓰는 거 아니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 것 같지는 않고, 노트북도 코로나 끝나면 이제 살 분들은 다 사신 거 아닌가 싶어서 수요가 좀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과 핸드폰의 수요는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데, 과연 이게 지속성은 좀 연말까지 의문이다. 계속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